진짜 내가 여태까지 지금 봤던 감독들 중에 리스트 중에 제일 물음표가 김학범 감독.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하죠? K리그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선수들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야. 야 이러면서 야, 돼야지. 뭐 호랑이랑 싸웠어. 말고 게임 끝났는데 나한테 막 피 철철 흘리고 나오니까 막 피 철철 끌고 나왔는데 호랑이랑 싸웠어. 그랬어? 그러면서 엄청 흐뭇하게. 일단 김기동 감독은 자기 이제 그 감독실 방에 그 500경기 출장 그거 있잖아. 거기다 붙여놔야 돼. 붙여놓고 나 이런 야. 선수였어. 성룡아 네가 몇 경기 뛰었냐? 그러면서 나 충청도 사람이니까 왜 자꾸 나 아직 도가니가 생생하고 있어. 그 정도밖에 못 뛰었으니. 처음에 오프닝 어떻게 했었지? 형 맘대로 했죠.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오프닝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 풋볼 외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K리그 정산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이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는 강성주 그리고 김원일 대표. 카페 사장. 대표. 대표. ONF, OFL. OFL. 아, 형 네. 그래서 풀려까지 했는데. 미안합니다. OFL. OFL 뜻이 뭐죠? 원 풋볼랩입니다. 원 풋볼. 김원 네. 풋볼랩. 원 축구 연구소. 풋볼랩. 축구 연구소. 그리고 옆에는 또 김한 해설위원 네.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즌 초중반에는 좀 정산을 하다가 스플릿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할까라고 하다가 차라리 그냥 끝나고 하자라고 해서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네. 이번 시즌 K리그 정산을 해보고 짧게나마 뭐 새로운 감독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슈들이 몇몇 팀들이 바뀌었으니까 내년도 좀 살짝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들어가나요? 전가요? 환희 형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해주세요. 제가 오늘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이 K리그 정산 방송 오늘 좀 키워드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키워드. 먼저 네,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2023년도가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왜 받아 좀 시켰으면. 그 다사다난이라는 거. 네, 너무 식상한가요? 너무 진부하잖아요. 이거 딱 6시 그 오후 6시 하는 방송의 시작 멘트. 네. 자,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K리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울산 현대의 2연패. 음. 네, 울산 현대가 17년 만에 우승했던 게 이제 지난 시즌인데 네. 그에 이어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던 올 시즌이었습니다. 울산 현대가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울산 HDFC로 이제 네. 명칭이 바뀌었다. 네. 네, 제가 거기 본사에 가봤거든요. 같이 갔었잖아요. 같이 갔잖아. 네, 그치. 왜 갔어요? 드림 어시스트. K리그 드림 어시스트 행사가 대기업이야. 있어서 돈 많이 쓰더라고. 뭐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 넓고 카페도 잘 돼 있고. 네. 카페만 봤나요? 역시 카페 사장. 카페 사장 하다 아니 보니까. 점심 시간 때 이제 막 그 사원증 들고 네, 딱 네. 나와가지고 막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이런 맞아. 모습이. 그리고 어린이집도 그렇지. 잘 돼 있고. 우리 네. 직장 어린이집 잘 돼 있고. 역시. 울산의 2연패는 참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울산이 항상 준우승에만 머물렀었는데 지난 시즌 우승하고 나서 그 기세를 이번 시즌도 이어갔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대항마라고 해야 되죠. 유일한 도전자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어쨌든 지난 시즌 준우승을 했으니까 전북. 아, 네, 전북이 이번 시즌에 큰 힘을 내지 못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덕분에 울산이 어쩌면 물론 약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어쩌면 보다 쉽게 뭐 본인들 그러니까 울산현대 관계자분들 선수나 코칭 스태프들 뭐 관계자분들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뭔가 승점차나 어떤 그 주위의 어떤 그 라이벌 팀들을 봤을 때는 보다 쉽게 우승한 시즌이었다. 그래도 2연패는 대단한 건 사실이다.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팀별 시즌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보는 순서가 있으니까 키워드 울산 2연패 요거에 대해서는 더 딥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뽑은 건데 K리그에서 나타난 감독 노름. 그동안은 조금 뭐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게 K리그 뭐 김병수 감독도 전술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감독이었고 그리고 뭐 최용수 감독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에피소드에서 좀 황금기를 누렸고 또 최강희 감독의 강희천하도 있었지만 되게 뭐 우리가 흔히 감독 노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풍성했던 시즌이 많지 않았는데 김기동 감독 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종효 감독의 등장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K리그에도 감독 노름이라는 단어가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어쩌면 그 위에 있는 팀들의 감독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나 우승했는데 네, 2연패 왜 했는데. 감독 그 뭐 전술적인 어떤 능력이나 선수단을 이끄는 능력은 왜 밑에 있는 팀 감독들이 인정받는 거야? 나 그렇지. 어쨌든 우승했잖아. 그렇지. 아 이정효가 김기동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 이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충분하죠. 사실 약간 우리가 감독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팀 전력이 약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서 순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 그 팀이 강한데 이 강한 팀 어떻게 보면 우승한다라고 했을 때 아 감독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받기 힘들어요. 오히려 네. 못할 때 아 감독 능력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을 확률이 더 높죠. 그게 좀 네. 숙명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이나 김기동 감독은 전력을 봤을 때 그 정도 순위를 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뤄냈으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HDFC 홍명보 감독이 2연패를 달성한 거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기록적으로 봐도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는 게 있어요. 네. K리그 통산 이제 40주년이었잖아요. 2년 연속 그 2연패 이상을 달성한 감독이 홍명보 감독 포함해서 6명입니다. 박종환 감독, 천안이라 시절에 3연패 하셨고, 김호 감독이 98, 99 시즌 2연패 했고, 차경복 감독, 성남이라 시절에 이 3연패, 그리고 최강희 감독이 14, 15 시즌, 모라이스 감독이 19, 20,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K리그 통산 역사상 6명밖에 없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점을 딱 찍으면 내려오게 돼 있는데 네. 그걸 딱 한 시즌 더 버텼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K리그에서 감독 노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키워드로 좀 꼽아봤는데 우리 김한 해설위원이 또 이제 감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또 네, 일가견이 있는 해설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에가 있을 반면 밑에도 있었다. 아. 전략적으로 부족한 감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효와 김기동이 더 빛났다. 아. 그러니까 모두가 막 아이디어를 짜면서 좋은 축구를 하고 서로 이걸 이겨 먹으려고 당연히 했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김기동과 이정효 감독이 너무 위에 우뚝 솟아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실망스러운 감독들,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치는 감독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북 김상식 감독 이후에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 페트레스쿠. 페트레스쿠. 그래서 사실 보여준 게 없죠. 이게 전북의 축구인가? 전북이 원하는 축구가 이건가? 물론 이제 뭐 선수 구성에 아쉬움이 있다. 뭐 감독이 직접 뭐 스카우트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선수단을 처음부터 짠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거 내년에 맞나? 이거 맞나? 근데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보긴 봐야겠네. 그래서 그런 어떤 찝찝함들을 저도 이제 전북 가서 경기를 중계할 때마다 이거 옛날 전북 느낌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긴 봐야지. 근데 기다리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실 관중 수만 보더라도 전북이 이제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전한테도 밀려 있고 뭐 어쨌든 4위권이고 뭐 체감상으로는 갈 때마다 약간 10,000명 밑으로 오는 느낌이었어요. 실제 이제 수치는 12,000명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전북 옛날 그 정말 그 뜨거웠던 그냥 만나면 뭐 다 부실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위에 있는 감독이 있다면 좀 이제 이거 전술이 좀 그런데라는 감독도 있고 사실 수원 FC도 뭐 어마어마한 실점을 하면서 이게 지금 수비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나 이게 지금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제주도는 진짜 답답했습니다. 3백으로 해서 뭐 그쵸.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남길 감독이 쉬고 있잖아요. 네. 남길 감독이 그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뭐 다른 팀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타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는 뭐 퍼거슨이라든지 이렇게 한 팀을 펩이라든지 오래 맡은 감독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독들이 그 팀에서 장악할 수 있는 더 이상 그 포인트가 없어지면 떨어지는데 사실 그 포인트는 난 이미 지난 시즌에 제주는 지나갔다고 보고 이건 뭐 남길 감독의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별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갑자기 재계약을 하면서 서로 안 좋아졌죠. 남길 감독도 재작년까지 하고 작년까지 하고 딱 나갔으면 뭔가 더 그래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남길 감독이 그 스타일을 버린 순간 나는 끝났다고 봤어요. 오히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무슨 선수단이랑 무슨 뭐 소통을 하고 막 얘기를 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갔었어야지.
그 순간 내가 볼 땐 삐걱된 근데 거야. 올 시즌에 그걸 바꿀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바꾸지 말았어요. 그래요? 근데 바꾸지 않았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바꿀 때는 또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꾸지 않았을 때 좋았냐 그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올 시즌 초반에 초반에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뭐 제주 우리가 리뷰하면 다시 좀 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선수들을 체근하거나 그렇지. 잡을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아니었고 근데 현장에 가서 그 작년에 좀 너무 심하게 잡았다. 네, 결국 주민규랑 윤빛가람이 튀어 나가면서 맞아요. 팀의 중심 허리 라인이 무너졌고 어쨌든 감독이랑 안 맞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때 적당히 하고 이제 이별을 했다면 남길 감독은 다음 취업을 훨씬 더 그래도 수월하게 아 뭐 그래요 뭐 원래 그런 감독이 하는데 올해는 너무 사실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어떤 선수 간의 문제는 없었지만 그냥 성적 자체가 바닥을 치면서 좀 둘 다 마이너스 구단도 감독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사실 재계약은 좀 아니 의문이네요. 문제를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었겠지. 차라리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또 이슈를 또 만들고 그랬으면 오히려 풀고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울 수 있으니까 감독이랑. 근데 그게 됐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그냥 너무 또 선수 쪽으로 들어준 거야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좀 더. 근데 본인은 약간 좀 그 뭔가 휘어잡는 그런 감독들이 더 편했나요? 저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본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제가. 또. 본인 선수 네. 생활할 때 우리가 지금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감독은 진짜 역량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낀 감독은 있었어요? 있죠. 있어. 당연히 있지. 쉽지 어떤 면에서 않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뛰어난데 왜 이렇게 좀 설명을 못하지? 아니면은 전술적으로 좀 되게 부족한데 선수들하고 막 친한 감독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감독들 중에 뭐 이런 감독들도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미팅을 했어. 그러면 선수가 받아들인 게 다 달라. 이 스피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둘이 물어봐. 네. 같은 자리에서 미팅을 했는데도 야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 본인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왜 11명이 또 따로 나와서 또 맞춰봐야 돼 한번 합을 이 미팅 내용을 뭐 그런 감독님들도 계셨고 전달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아니면은 또 뭐 우리는 바르샤가 아니야. 근데 이제 뭐 바르샤 경기를 봐. 네. 뭐 작전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영상으로 봤을 땐 되지. 근데 우리 수준에 되냐고. 현장에 나가서 그렇지. 그라운드 위에서 현장에 그라운드 위에서 이게 또 비디오로 보는 거랑 또 작전판 하는 거랑 또 현장에 또 다른데 그런 좀 이 갭 차이가 있었다. 환희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 존재한다.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김기동 감독의 포항과의 결별 그리고 이적. 환희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감독의 포항과의 결별. 포항 팬들은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잖아요. 그냥 김기동 감독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납득이 갈 만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룰 걸 다 이뤘고 더 이상 본인이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이 투입이 돼야지만 내가 그 다음 시즌에 더 발전할 수 있는데 FA컵 우승, 리그 2위, 챔피언스리그에서 잘 나가고 선전. 그래서 내년에 내가 과연 이 팀에서 이걸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나는 거의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마침 이제 아주 좋은 계약 조건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의 오퍼가 왔기 때문에 뭐 포항과의 결별은 상당히 이제 뭐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결정으로서는 나는 충분히 그런 결정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뭐 감독 10명이 있다면 9명 이상은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거나 잘해봤자 지금 동일선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고 저는 뭐 이제 뭐 일반 이제 우리 같이 회사원들은 동기부여에 대해서 좀 크게 와닿지 않은데 선수들은 또 감독들은 그 동기부여라든지 환경이라는 거에 되게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년만년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계약도 일반 직장인과 어떤 다른 구조로 일을 하는 형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본인한테 뭔가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욕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 중에 아니 지금 이 팀에 잘 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적하고 싶어 하지 하는데 물어보면 대부분 너무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라는 생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프로 선수들 가운데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나 이제 프로 세계들은 감독들도 새로운 마찬가지로. 환경이라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어디 해외에 나는데 유럽이 아니야 일본 리그야. 근데 인터뷰할 때 뭐 도전하겠다 하면 비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거 비웃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도전이야. 왜냐면 완전 다른 환경 속에서 일본의 잔디, 일본의 클럽 문화 안에서
뛴다는 거는 되게 도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유럽도 아닌데 뭐 도전이야? 뭐 그냥 돈 벌러 갔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모든 도전은 다 이제 존중받아야 되고 김기동 감독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전으로 보인다. 김기동 감독이 사실 뭐 부천 SK 시절이 있었지만 포항의 레전드로 선수 생활을 보냈고 그리고 어쨌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또 포항이라는 클럽에서 지금 성과를 대단히 잘 만들어냈잖아요. 원일이 형한테는 김기동 감독이 기동이 형이잖아요. 그렇지. 예. 원일이 형이 바라보는 기동이 형 스타일상 그 도전에 대한 포인트를 잡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이제 서울이라는 팀에 갔을 때 내가 선수 생활과 이 지도자 생활을 했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어때요?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40까지 공을 찼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20살 애들이랑 같이 20살 차이 나는 애들이랑 선수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랑 세대 차이가 나.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거지. 그때 김기동 감독이 39살, 40살 때 내가 신인으로 들어왔다고.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면서도 그걸 내 플레이를 보고도 쓴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저를 막 다독여 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운 거지.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를 그냥 다루는 입 방법. 더럽히기 싫어서 그런 거지. 말년에 내가 저기까지 내가가지고 굳이 짬도 안 되는 애들한테 내가 제가 때 뭐를 아유. 말을 얹히냐 이 생각하는 거지. 500경기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 꽃가마를 제가 태워 드렸어야 되는데. 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500경기를 김원일이 만들어줬다, 이슬기가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때도 네. 뭐 막 한 3분 남기고 들어가면은 막 네. 그때 감독님이 뭐 내가 들어가면 지냐? 막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교체카드 세 장일 시절에. 교체카드 세 장일 때. 그래서 막 498, 막 499 이럴 때 굉장히 또 이기고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굉장히 또 그때 500경기 하시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셨었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K리그의 봄. 올 시즌 흥행 대박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우리끼리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K리그 1이 244만 7,147명의 관중을 유치했고요. K리그 2 56만 4,362명, 통틀어서 301만 1,509명이 2023 시즌 K리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료 관중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에 최다고요. K리그 1은 경기당 1,733명이 찾아주면서 평균 관중 10,000명 시대를 열었어요.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어쨌든 좋은 성적, 그리고 시즌이 개막 타이밍이 월드컵 직후였기 때문에 좀 연결이 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거는 연맹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네, 연맹이 이제 본인들이 좀 그 의지를 가지고 중계를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전에도 중계는 됐었잖아요. 그래도 연맹이 어떤 주관에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보장된 중계, 통일성 있는. 네, 중계 방송, 그리고 이어서 쿠팡 플레이가 네. 이제 중계권을 사면서 몇몇 경기들은 굉장히 이벤트 형식으로 중계도 했고 관심을 좀 끌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새로운 팬들을 엄청나게 몰고 들어왔다. 물론 그것도 이제 큰 어떤 그 요인이 되겠지만, 이런 어떤 노력들이 기존에 있는 팬들을 덜 실망시켰다. 네. 기존에 있는 팬들도 계속 중계를 보고 꽤 퀄리티 있는 어떤 그 자기 팀,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다음 라운드를 기대케 하는. 그러니까 연속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대케 하는 어떤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지 않았나. 저는 몇 년 전부터 했었던 연맹의 노력이 중계 방송에 관련해서 연맹의 노력이 좀 빛을 보는 시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실을 네. 맺었다. 저는 이제 취미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기장 가는 거 취미잖아요. 네. 근데 정말 뭐 손수호 변호사처럼 이거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관중 증가는 그런 분들보다는 갈까 말까? 주말에 한번 가볼까 축구장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결국에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놀이동산에 갈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뭐 놀 수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야구를 볼 수도 있고 배구를 볼 수도 있고 농구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고 축구장에 왔다는 거는 어쨌든 축구의 매력, 약간 이제 그 또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장 가는 게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 축구장 가는 문화가 SNS에 올릴만도 하고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학교 가서 축구 얘기도 좀 이제 가능하고 그럼 주말에 어떻게 보면 해외 축구 영향도 분명히 있다 봐요. 해외 축구는 가서 못 보니까 그렇지. 축구 보고 가서 한번 볼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은
많은 스포츠를 즐기지만 어쨌든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축구하는 게 제일 메인이잖아요. 1번 네네. 스포츠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축구 하다 보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씩 다 집약이 돼서 많이 왔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게 그런 사람들은 당장 다음 시즌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더 재밌는 거 생기면 더 재밌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년만년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갈까 말까 하는 팬들을 계속 오게끔 해서 결국 선수 변호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럼 그 사람들은 고정층이 되는 거잖아요. 선수 변호사까지 안 만들어도 돼. 너무 헤비해? 헤비해? 가해? 제가 울산이랑 네. 제주 18라운드를 직관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경기장이 굉장히 한 4시간 전에 행사 때문에 일찍 갔거든. 근데 그때부터 4-5시간 전부터 가족 단위 팬들이 그냥 문수구장 주변에서 그냥 공참에서 놀고 날씨도 좋으니까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기장 나가는 순간까지 불편함이 없었어. 너무 또 깔끔하게 그 되게 구단, 깔끔하죠. 구단 네. 그 직원들도 이제 이동하는 것부터 해서 동선부터 다 깔끔하게 딱 짜놓고 경기도 또 제주랑 하는데 5대1로 또 울산이 홈에서 이겼단 말이야. 분위기도 또 좋고 그래서 제가 제주랑 하는데 잘 가세요 막 하면서 플레이 시키는데 따라 부를 뻔했어. 나 친정팀인데. 친정인데. 오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났는데 따라 했죠, 솔직히. 할 뻔했어. 따라 할 뻔했습니다. 나를 박자 맞췄잖아. 흥얼거렸잖아. 네네네. 박자 근데 맞췄겠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플레이 시키고 또 야간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났는데 한 30분 동안 관중들이 안 나가. 빠져나가질 않아. 너무 그 5골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느끼고 콘서트 하나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고 다음 경기 또 보고 싶다. 이런 울산현대 경기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이럴 때 해야 되는 들었어요. 게 먹을 거 되게 개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 사실 먹을 게 거의 정해져 있죠. 안 먹고 서포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서 먹으려고 가시는 분도 꽤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빈이가 최근에 저번 시즌 생각해보면 상암 직관 몇 번 갔어. 네. 근데 걔 다 술 마시러 갔어. 한돈펍 가고 맞아요. 뭐 어디 가서 맥주 마시고 시키면 이거 하러 갔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져도 좋은데 여기 그 경기장마다 좀 퀄리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랑 맛없는 네. 거랑. 여기는 왜 이렇게 부실해. 그리고 동선도 매점이 곳곳에 없고 막 별로 없어. 쫙 돌아가야 돼. 그런 거 말고 좀 이용을 잘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굿즈. 집에 갈 때 좀 재밌었어. 그렇지. 뭔가 손에 쥐고 싶잖아. 그럼 그때 가서 굿즈 봤는데 허접해. 옛날 10년 전 전남 드래곤즈 굿즈 있잖아요. 전남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좋아. 요즘 좋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10년 전 있잖아. 그 학용품 네, 그 네. 초등학생 학용품 수준의 색깔 노란색도 쨍한 노란색이 그치, 아니고 그치. 좀 약간 바랜 노란색이고. 전남 좋아졌습니다. 네, 네. 옛날보다.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10년 전에 이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요즘도 간혹 내가 누웠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데? 맞아, 이런 있어요. 것들인데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다 보면 네. 집에 준열해 놓고 맞다 축구장 지난주 갔었지 재밌었다 한 번 더 갈까? 뭐 사러 갈까? 유니폼 사러 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또 K리그 잘하고 있는 게 유니폼을 이쁘게. 계속 내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홈 어웨이 아. 끝 했는데 요즘에는 막 중간에 스페셜 유니폼 스페셜해서 나오고, 맞아. 사람들이 내 지갑 진짜 또 털라고 이렇게 내놨네 이렇게 음. 하는 게 있는데 난 그런 거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음식이랑 굿즈 개발이 좀 바탕에 깔려야지 팬들을 좀 덜 떠나보낼 수 있게 한다. 주원 형이 처음에 포인트 잡아주신 게 연맹에서 어쨌든 중계 프로그램에 대한 퀄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K리그 팬들을 나가지 않게 해야 되고 계속 관심을 끌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발판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중계가 왜 중요하냐면 중계를 해야 다음 날에도 지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맞아. 이게 오프사이드냐 아니냐 맞아. 뭐 해설 왜 졌다고 그랬냐 뭐 하면서 회자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냥 그 경기를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장면이 잘 찍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여기 오프사이드네 파울이네 개태클 했네 만에 어쨌든 이것도 맞아요. 그 소비하는 거거든. 네, 네. 그 경기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되게 좋았는데 또 그 연맹도 연맹이지만 각 구단별로 이 선수들과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혹은 뭐 스킨십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와 만날 수 있어. 뭐 사인회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여성 팬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뭐 A매치도 예매자 중에 60%가 처음으로 60%가 여성 팬이었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었는데 K리그에도 그런 이제 여성 팬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외국인 선수 누구였지? 하여튼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특이한 점
여성 팬이 많다. 어. 인터뷰 외국 외신이랑 인터뷰할 때 여성 팬이 너무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여자가 많지?라고. 근데 사실 해외 축구 보면 여자분들이 있긴 한데 젊은 여자분들은 많이 별로 없어요. 안 보이죠. 별로 안 보여요. 네. 특히 유럽에 가면 진짜 함성 소리도 그냥 막 어. 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해외 축구, 어쨌든 해외에서 한 모든 축구를 봤을 때 여성 팬들이 주목되는 경우는 이제 월드컵 때, 뭐 파라과이, 뭐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럴 때 이제 주목이 좀 되죠. 미나. 네. 미나. 이시면 네. 저도 그때 울산현대에 갔을 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랑 같이 행사를 했는데 하이파이브 행사가 있어요. 그래. 하이파이브 하는데 나도 막 좋더라고 떨리더라고. 얼마 전까지 그 같이 경기했던 막 조현우 막 이런 애도 오는데 뭐 영광스러워 나도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멋있다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팬들은 얼마나 그 그치. 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 네. 또 선수들도 굉장히 좀 참여를 요즘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과거 원일이 형이 사실 선수 생활을 할 때는 뭔가 구단에서 이런 행사 있다. 약간 뭐 팬들과의 미팅이 있다. 아니면 뭐 행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솔직히 귀찮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귀찮은 거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은 뭔가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댄다? 뭐 요렇게 뭐 떴네 막 이렇게 약간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은 겸손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대선배들 앞에 두고 뭐 사인하다가 버스 늦게 타 이러면은 또 버스에 또 형님들 또 이러고 계시면은 그치. 오 말하면 막 박수 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또 살짝 또 그런 게 또 그럴 수도 있고 눈치 보고 눈치 서로. 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본인들이 카메라 들고 뭐 유튜브 찍고 그러니까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와 함께 자연스럽게 구단별 리그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절대 강자는 없다. 명가의 몰락이라는 키워드를 안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 줄 알았어요. 진행 톤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 스플릿 시스템에서 파이널 A 상위 스플릿은 기업 구단들의 차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시민 구단이 아무래도 좀 열악하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실 반반이에요. 그만큼 기업 구단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전북 현대는 마지막에 좀 반등을 이뤄내서 결국에 파이널 A 그룹에 안착을 했지만 FC 서울도 올 시즌 좋은 흐름에서 다시 좀 꺾여서 파이널 B 그룹으로 갔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올 시즌의 사건은 뭐 수원 삼성이라는 95년 창단 이후에 K리그를 좀 선도했던 명문 팀이라고 할 수 있었던 물론 최근에는 좀 약간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강등이라는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원 삼성의 강등은 저는 이 서울에게도 자극이 돼서 빠르게 감독을 선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촉진제, 약간 촉진제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고 왜냐하면 네. 물론 그 전에도 뭐 전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강등을 뭐 당한 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K리그에서 우승도 꽤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구단 중에 하나였던 수원이 강등당했다. 이거는 다른 팀들에게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아니 근데 왜 수원이 강등당했는데 왜 서울이 돈을 써? 왜냐면 어쨌든 K리그에서 그러니까 명실상부 뭐 무슨 남이 효과가 왜또 그렇지. 라이벌 그렇지. 구단이고 어쨌든 기업 구단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위기를 같이 맞았었던 적이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서울도 플레이오프 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까딱하면 그냥 멍하니 있으면 적골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원의 올 시즌 좀 리뷰, 뭐 좀 이렇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원은 올 시즌 지휘봉을 잡았던 사령탑이 무려 4명입니다. 물론 감독 대행까지 있지만 이병헌 감독으로 시작했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최성용 감독 대행이 잠시 맡았었고 그리고 김명수 감독이 선임이 돼서 뭔가 좀 반전을 노려봤지만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사임인가요? 경질인가요? 경질이죠. 네, 경질. 그리고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에서 시즌 마무리를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첫 경험은 소중하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달라질 것을 좀 기대하는 팬들의 마음이 클 텐데 지금 잠깐만. 첫 경험은 소중하자면 무슨 소리죠 갑자기? 첫 경험은 야 좀 이상하다. 오늘 이제 좀 이상하다. 이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진행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제 뭐랄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될 일인가? 약간 이런 느낌 뭐냐면 이런 진행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진짜 오프라인 진행이거든요. 네, 오프라인 행사, 토크쇼 같은 거? 네, 오프라인 진행인데 네, 그래서 오프라인 진행을 여러분은 만나와 뵙고 계십니다. 네네네. 첫 경험, 모든 첫 경험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픈 경험인데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팀이 좀 재기할 수 있었으면, 바뀌었으면 하는 게 팬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에 듣는 소식을 보면 수원의 이 강등 이후에 수습 구단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건 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밑에서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번 시즌 뭐 이제 수원 삼성이 강등당했을 때도 뭐 이전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축구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뭔가 이전에는 감독 탓, 선수 탓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팬들도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보드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어떤 팀들이 잘못했을 때 이게 보드진 문제다, 뭐 디렉터 문제다, 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수원이 강등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보드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단 이번 시즌만의 위기였냐?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지난 시즌도 승강 플레이오프 거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는데 변함없이 구단을 운영한 보드진도가 아니지 보드진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 우리 김환 해설위원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원이 하고자 하는 축구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죠.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 그런가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중계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서 수원 구단 보드진은 이런 생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적당한 선수 영입해서 적당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년간 이제 최근 몇 시즌간 선수 영입을 보면 그 선수들에게 죄송하지만 과연 수원 삼성의 목표치에 달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이 이루어졌는가라고 물어보면 뭐 국내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선수만 보더라도 전혀 상황에 안 맞는 영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선수를 왜 영입하지? 되려나? 잘 모르겠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최근에 수원 삼성에서 뭔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축구를 하면서 완전 캐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팀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십 있는 선수가 나왔느냐 하면 다 원래 수원 삼성에 있었던 선수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고승범 이런 선수들 그냥 원래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은 그냥 있다가 가고 적당히 있다 가고 왜냐하면 왔는데 팀에 적응 못하고 팀 어떤 컬러에 전혀 안 맞고 그러니까 과연 무슨 축구를 하길 원했냐 하면 그런 건 없어요. 없으니까 영입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축구에 맞는 선수를 영입.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비수는 키가 이 정도 돼야 되고 발밑이 이 정도 좋아야 되고 뭐 풀백 이 기준이 있다면 그 선수를 그런 최대한 비슷한 선수를 영입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FA로 나온 선수, 상황에 맞는 선수, 조금 우리 생각보다 연봉이 싼 선수 이런 선수들 위주로 데려와서 기존 선수들은 재계약하고 계속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누적 하다 보니까 선수들 퀄리티가 하락 그 와중에 외국인도 못 데려오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감독이 누가 오든 뭘 하든 스쿼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중위권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했다. 그러면 영입 주도를 누가 했냐? 과연 감독이 다 했을까? 어쨌든 감독이 다 하는 게 좋은 팀도 아니고 보드진이 다 하는 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합의하에 하는 게 좋은 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루어졌냐 하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짓냐? 항상 감독이 지어왔죠. 어쨌든. 그러니까 수원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만 먹었던 거예요. 네. 딱 욕만 먹었으니까 야, 뭐 이렇게 빡세게 해. 야, 어차피 욕 먹었는데 뭐 때리냐? 맞았냐? 야, 욕 좀 먹어도 이제 욕 먹는 것도 이제는 이제 이골이 나는 거야. 내성이 생긴 거야. 내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일하면 되지 뭐. 욕 먹는 거 하루 이틀이야. 이러다가 아구창 진짜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픈 거야? 예. 떨어진 거지. 아구창 맞고. 아, 나가 떨어진 쓰러진 거죠. 거야? 예. 그럼 그게 되는 꼴이에요, 사실. 예. 참 이 환희 형이 얘기했던 포인트 선수 영입에 대해서 감독이 원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무슨 축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구 감독을 누구 선임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치. 좀 굉장히 크게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감독을 선임했어. 그럼 그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 맞는 선수가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수원. 지금 뮬리치 그냥 급하게 데려온 거잖아. 네. 없어가지고. 22경기 4골 1도움입니다. 웨릭 포포 7경기 공격 포인트였고요. 그렇지. 바사니 22경기 3골 1도움. 불투이스 18경기 1골 1도움. 그리고 뭐 불투이스의 많은 실점. 네. 많은 실점.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행 연봉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 김보경, 정승원, 한석종, 최성근 뭐 이런 선수를 분류해봤을 때 제가 지금 언급한 선수가 8명이거든요. 8명 합산 공격 포인트가 8골에 5개의 도움입니다. 13개. 이 수치는요. 포항의 이호재 선수의 8골 1도움보다 조금 많고요. 윤빛가람의 올 시즌 K리그 스탯과 동일선상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선수 영입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수원 네. 삼성은 지방 방송이 많았어. 지방 구단에, 방송? 뭐 이렇게 누구 넣어라. 뭐 전력 강화 실장 이거 누구 해야 된다. 누구 영입해라. 근데 그 버스 막혔을 때 네. 그때 제가 그때 여기 히든 녹음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네네. 그 위에서 여기서. 근데 그때 내가 성주한테 리얼블루는 안 된다. 강성 감독 영입해야 된다. 학범슨 딱이다. 그렇게 추천을 했거든. 막 그런 얘기 했지. 강성 좋아. 강성 감독 되게 그렇지. 좋아하시네. 근데 빨간 모자잖아. 레드캡이잖아. 레드캡이잖아. 그래서 근데 또 김병수 감독이 오셨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지방 방송을 다 그냥 꺼버리고 본인의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딱 왔었으면 이렇게까지 또 추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남의 말을 좀 많이 듣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뭐 이런 얘기도 농담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 수원이 2023 시즌 연봉 공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연말 말일 날쯤 공개가 될 텐데 2022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선수의 1인당 평균 연봉이 8억 7천이었어요. 그리고 국내 선수는 1억 9천 정도. 근데 여기서 어쨌든 차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선수들의 연봉을 지난 시즌 예산으로 단순 그 좀 환산해 보면 약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이면 광주의 베스트 11 연봉보다 많아요. 이런 계산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했던 선수, 괜찮았던 선수가 있나요? 잘했던 선수. 그래도 이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뭐 고승범을 뭐라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좀 떨어지는 페이스긴 했어요. 왜냐면 한때 대표팀도 뽑히고 뭐 A 대표팀에도 가고 했는데 그 페이스에는 좀 못 미쳐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헌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드필더 중에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력적으로 되게 잘했다라고 보기는 전체적으로 어렵죠. 이 성적 가지고는. 수원에 잘했던 선수는 염기훈이죠. 플레인 코치였잖아. 그렇지. 그렇죠. 플레인 코치였고 감독 대행까지 맡았습니다. 염기훈이죠. 염기훈 감독이 그나마 마지막에 맡아가지고 진짜 어쨌든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어 준 거야 사실. 맞아. 네. 김주찬. 김주찬은 또 얘기해야죠. 김주찬은 나 다른 중고참 선수들이 김주찬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미안하다 강등당해서 이런 느낌. 그렇지. 네. 다음 시즌 네가 2부 리그에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김주찬은 뭐 초과 달성했죠 사실. 그렇지. 잘했지. 신인 선수 치고는 너무 잘했지. 아무튼 뭐 수원은 이부 리그에서 뭐 당연히 잘해야 되고 당연히 승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되게 좋은 게 왜냐하면 김천이 없잖아. 그거 되게 커요. 막강한 1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잡아야 돼요. 이부 리그에 있는 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원도 이 타이밍에 바로 승격을 해야 되는 각오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수원 팬이 이걸로 이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한수원 팬이 토크쇼 같은 베스트 11에서 주최한 토크쇼에서 이정효 감독에게 질문을 보내는 순서가 있었어요. 수원 팬인데 강등 당해서 바로 승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정효 감독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면 됩니다. 대단하다. 아니 왜냐면 반박은 못 하거든. 해봤으니까. 반박은 못 하는데 그렇게 말할 또 자신감이 부럽네. 남길 감독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저를 데려가시면 됩니다. 해봤으니까. 해봤지. 네. 조덕재 감독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데려가시면. 근데 남길 감독 2번 했잖아. 성남에서 한 번, 광주에서 한 번. 남길 감독처럼 잘 승격시킨 사람 제주에서 한 번, 성남에서 한 번. 제주에서 한 번. 아니 3번 했잖아. 3번이구나, 2번이 아니라. 광주, 성남, 제주잖아. 광주는 올린 건가? 떨어진 건가? 올렸어. 광주 올렸어. 올렸다가 맞아. 네.
좋습니다. 수원FC로 넘어갈게요. 수원FC 11위를 기록하면서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는데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부산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2차전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사실상 강등이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2차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를 만들었고 지난 앞선 시즌에서 김도균 감독의 축구 스타일대로 마지막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 수원은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벨트비크. 라스. 네, 라스. 벨트비크 아니군요. 라스. 네. 그렇죠. 라스. 이거 음주운전. 네. 이거 우리 진짜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연맹에서 이거 그 규정 손 봐야 됩니다. 손 봐야 돼요. 네. 야, 네가 선수 어디서 외국에서 데리고 왔어. 네. 예. 데리고 왔는데 캐릭터 좀 해. 음. 근데 갑자기 중국이나 일본에서 야, 연봉 3배 줄게. 와라. 와라. 아. 야, 계약했어, 맨. 이점료 비싸 투 마치 너- 익스펜시브. 걔 만약에 뭐 이름이 뭐 A야? A라는 선수? 어. 야, 일로 와봐. 너 중국 가고 싶어? 일본 가고 싶어? 일본 가면 3배고 중국 가면 4배야. 나 아무 데나 상관없다. 한국만 떠나면 돼. 계약 기간 어떻게 해? 에이전트, 야, 강성주 어떻게 해? 야, 일단 소주 한잔 해. 하우스 고민하자. 고민하자. 그 소주 한잔 해. 어. 그러고 가는 거야. 어. 가. 2차 한잔 더 먹어. 야, 대리운전 해야 돼. 이거는- 뭔 대리운전이야. 야, 음주운전 없어. 가. 이렇게 하고 걸려. 음주운전. 네. 계약해지? 중국 런. 맞아. 아니야? 맞아. 맞잖아. 맞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팀에 큰 해가 됐어요. 사실 라스가. 라스가 빠지고 나서 더 좀 하락이었잖아요. 어. 그리고 무리뉴의 갑작스러운 이탈. 무리뉴가 왜 간지 아무도 몰라요. 무리뉴가 누구야? 무릴로. 아. 무릴로의 갑작스러운 이탈. 개인적인 사정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유를 아무도 몰라. 그런 그 외국인 선수의 이탈이 수원 FC에게는 큰 해가 됐었고, 맞아요. 그리고 참 나는 그 수원 FC의 벤치를 볼 때마다 굉장히 오묘해. 왜 오묘한지 알아? 대한민국 최고 중앙 수비수였던 코치를 앉혀놓고 이정수. 가장 많은 골을 먹고 있다는 그게 나는 그거 보면서 이동수 코치를 내가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종수 코치는 저기서 뭐 할까? 이렇게 골을 많이 먹는데 무슨 기분일까? 왜냐하면 해외 축구 같은 데 보면 세트피스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세트피스 주구장창 코너 켰는데 못 넣어. 그러면 싹 누굴 찍어줘. 그럼 나 보면서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런 사람들 얘기해. 세트피스 코치라고. 세트피스 담당 코치. 그렇지. 그럼 근데 또 세트피스 멋지게 넣었어. 그때도 찍어주거든. 그러면 김도균 감독 뒤에 항상 이종수 그 코치가 잡힌단 말이야. 잡히죠. 그럼 나는 뒤에서 그 김도균 감독이 포커스인데 나 보이지도 않고 그 뒤에 이종수만 보여. 이종수 코치만. 뭐 할까? 어떤 기분일까? 저렇게 두 골, 세 골씩 먹으면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던 중앙 수비수였는데. 그렇죠. 막 그 생각이 들 정도야. 네. 수원 FC가 올 시즌 76골을 실점했습니다. 골 득실에서 마이너스 32. 그리고 지난 시즌은 63실점. 역시 뭐 강등당했던 성남에 이어서 가장 많은 실점이었고 21시즌에 57실점, 최다 실점이었어요. 심지어 강등당한 광주가 54실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거는 공격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라스 빠지고 무릴로 빠지고 이러면서 공격력이 감소하니까 올 시즌은 마이너스 32라는 골 득실을 안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세 시즌 연속 이렇게 지금 거의 최다 실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도균 감독은 수비 전술을 짤 줄 모르는 감독입니다. 기록이 말해주니까. 아니 이거 진짜 김도균 감독 그 K리그 얘기하니까 이 정도지. 만약 해외 축구 얘기하시고 하잖아요. 네. 김도균 감독 손 떼라 수비에서. 차라리 수비는 뭐 선수 배치도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래라. 그리고 이종수 코치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종수 코치도 옛날에 정말 날라다니던 정말 좋은 선수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선수였잖아요. 이거 너무 퀄리티가 높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식을 못 시킨다. 자기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김원일 같은 애를 섭외해라. 딱 맞다. 타협할 수 있는. 딱 맞다. 원희 형 예를 들면이죠.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딱 눈높이에 맞춘.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알사이드 정도예요. 코칭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렇지. 수원 FC 코칭에 그렇지. 맞춰서. 수원 FC 코칭. 그런 느낌
그런 얘기도 할 정도예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세 시즌 연속 이렇게 골 먹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네. 재미는 있어, 수원FC 경기가. 근데. 보는 맛이 있죠.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말도 안 됐었죠. 말도 안 됐잖아요. 네. 선수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하는 것 뭐 같아요. 베테랑과 꼭 뭐 젊은 선수가 밸런스가 맞아야 좋은 팀은 아니지만 너무 이제 노장 위주로 돼 있고 수비도 외국인한테 그냥 다 맡겨놓고 그래서 뭐가 누가 중심을 잡는지도 모르겠고 수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풀백도 또 계속 부상에 바뀌고 그렇죠. 멤버 고정이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래서 되게 정신없었죠. 아마 이 팀 뛴 경기 수 보면 뭐 대부분 한 경기씩 뛰지 않았나? 거의 그 정도로 많이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많았고 안 되니까 계속 바꾸는 건데 그 이제 결국 끝까지 정답을 못 찾다가 정말 공격력 하나로 마지막에 생존했다고 보고 이영재가 사실 없었으면 그렇죠. 팀을 거의 살렸다고 봐야 되죠 이영재가 제대하고. 슈팅력으로 진짜 근데 저도 진짜 이 밸런스, 그러니까 미드필더의 선수들 면면을 보잖아요. 밸런스 빼고 이 선수들만 보면 되게 좋아요. 괜찮지. 윤비트, 이영재, 정재용, 그리고 뭐 박주호가 나가면서 김선민 급하게 데리고 했지만 그 미드필더만 봤을 때 K리그에서 정상급 선수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윤비트는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을 편하게 프리하게 줬을 때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미드필더가 예를 들어서 2명의 미드필더 세웠을 때 수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뭐 이런 상황들도 밸런스가 좀 아쉬웠다. 근데 저는 이 76골 먹었잖아. 네. 오히려 얘네가 이런 컨셉으로 나간 게 살아남았으니까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차라리 얘네가 뭐 수비 전술로 해가지고 막 파이브 패스고 장갔으면 강등 됐을 수도 있어. 1대0 막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져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먹고 시원하게 넣고 질 때도 확실히 지고 그런 컨셉으로 간 게 수원FC가 살아남는 그런 전술이지 않았나. 그런 컨셉 아니었던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 싱가포르에 부산하고 하기 전에 김동건도 제발 제발 꼴 좀 먹지 마. 자 오늘 먹지 말자. 오늘만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만이라도 그때 우리 새끼들아 오늘만 이러면서 스가 플레이오프 같이 봤잖아요. 원래 보통 이 코치들 수석 코치 혹은 전술 코치가 그 인터컴 차고서는 딱 이 전력 분석관하고 소통을 하잖아. 김도영 감독 직접 차고 나왔잖아. 직접 차고. 못 믿겠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거 내년에 계속 차고 나올 것 같아. 이런 데서 계속 차는 거 아니에요? 계속 차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수원 FC가 이제 김도영 감독이 이제 나갔으니까 새로운 감독을 맞이했을 때는 만약에 이 실점률이 좀 달라진다. 저는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이랜드가 얼마나 많은 골을 먹었지. 근데 또 이랜드라는 팀이 또 단단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렇지. 찌르면 또 찔리는 봐야 돼. 느낌이잖아. 내년에 봐야 돼. 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시즌이 시작되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김도균 감독 이전의 이랜드의 실점력과 김도균 감독 부임 이후의 실점력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수원FC 결국에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12팀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2팀은 와 막판 38라운드에 수원에게 패배했으면 떨어지는 건데 극적으로 무승부 그 이후에 김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잔류에 성공한 강원입니다. 강원이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시즌을 시작했어요. 최용수 감독과 2022 시즌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2023 시즌 들어서 첫 승을 기록하는데 9경기가 걸렸습니다. 뭔가 꼬였어. 김대원 지난 시즌에 12골과 13개 도움. MVP급 활약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영플레이어 수상했던 양현준. 집중 견제를 받았던 시즌 초반이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디노라는 스트라이커는 잠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렇다면 뭔가 좀 변화를 전술적 포인트로 줘야 되는데 최고수 감독 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최용수 감독이 이렇게 부진한 게 이제 강원에서만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용수 감독의 지도력이 물음표가 붙는 계속 물음표가 붙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윤조한 감독이 팀을 잔류시키긴 했지만 윤조한 감독의 스타일상 네. 또 이전에 있었던 최용수 감독의 스타일상 되게 재밌는 축구를 앞으로 강원에서 볼 수 있을까?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런 어떤 그 걱정 내지는 의구심 물론 걱정? 뭐 팀 철학이 어쨌든 우리는 도민구단으로서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면서 잔류만 하면 돼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한때 잠깐 강원의 축구가 굉장히 재밌었던 어떤 그 시절이 있으면서 강원 팬들이 막 많이 몰려오고 몰렸지. 그랬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영광을 그림을 또 다시 그릴 수 있을까라는 것은 확신하기 어렵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선수들이 뭐 예전에는 이제 연봉이라든지 그냥 뭐 감독 고려 안 하고 팀 뭐 이런 걸 따라 많이 가는데 진짜 요즘에는 감독 누구냐에 따라서 돈을 아무리 더 줘도 저는 절대 안 가요라고 못 가요. 하는 선수들이 되게 늘어났는데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감독 스타일의 두 명이긴 해요. 지금 현대 축구에서. 그래서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강원 선수형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 빼고 국내 선수. 그게 없는 것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선수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돈이 아무리 있고 연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그래 이 정도 주면 가야지라고 해는 가는 선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어쨌든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입하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선수들이 좋아하는 감독은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님 밑에 가서 어쨌든 이 사람들 나중에 지도자하고 뭐 발전을 하려면 좀 좋은 축구, 요즘 축구 하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큰데 그런 매력도는 좀 떨어지는 캐릭터들이라서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국 구단 뭐 김병지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꼬셔서 돈으로 꼬시든 뭘 만들든 해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맞죠? 요즘 선수들 트렌드. 선수들은 이제 뭐 좋은 축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 팀에 가기는 가는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연봉. 연봉 같은 걸 좀 맞춰준다 그러면 가는데 또 지역적인 메리트도 또 강원도 또 춥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강원이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대관령 넘어서는 바람 많이 불던데. 바람은 좀 불지만 평균 기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일 선수 수급이 지난 시즌 어려웠던 팀이 강원이랑 제주거든요. 최영수 남길.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수들이 부담스럽지. 가면 그렇지. 괜히 막 한번 잡힐 것 같고 그냥 좀 내가 마음 편하게 축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죠. 똑같은 금액이면. 설령 어떤 선수들은 조금 덜 주더라도 감수하더라도 내가 좀 선호하는 좀 편한 데. 편한 데를 가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쉽진 않아요. 선수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잘 고민을 해봐야죠. 강원도. 그래서 뭐 모르죠. 내년에 또 강원이 잘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제 윤정원 감독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강원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인기 구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원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그치. 받고 근데 있잖아요. 다른 구단에 비했을 때는 뭐 대중적이진 않죠. 네, 인기 구단이라고 볼 수 없는데 좀 내용적으로 다른 그 팬들에게 또 K리그 안에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즌 시작하자마자 강원은 가드 올리고 시작을 한 거야. 올해? 나 강등 안 당하겠다. 1라운드부터 무슨 뭐 강등 걱정하는 것 같아.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강원이 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원 FC처럼 시원하게 먹어주고 시원하게 넣는 그런 축구가 낫지 않나.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여름에 들어오긴 했지만 가브리엘 마지막에 승강프리오 할 때 보면은 진짜 좋은 선수예요. 가브리엘 파괴력 있고 또 많이 뛰고 그 선수 살리고 또 웰링턴이라는 선수도 그치. 굉장히 좀 기동력이 좋은 선수고 또 김대원은 어쨌든 패스 능력이라든지 킥 능력이 좋고 갈레고. 갈레고 걔 좋은 선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축구를 하면 더 인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9위 팀 알아보겠습니다. 9위 팀은 한때 2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남길 감독 체제로 시작했지만 아시다시피 정조국 감독 대행 체제에서 시즌을 마무리했고 결국엔 김학범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다라는 발표가 진작에 났죠. 시즌 초반에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부상 악령에 시달리면서 하위권까지 떨어졌었던 남길 감독이었는데 앞서서도 남길 감독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 원일이 형은 감독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감독이 좀 그거를 들어주는 순간 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그래서 이걸 계속 좀 밀고 나갔으면 저는 초반에도 얘기했을 때부터 막 그 윤빛가람이랑 막 이거 붙었잖아요. 그때도 뭐 이제 제가 변하겠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또 그게 속으로 불편하지. 담아놨을 거야. 그럼 차라리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맞춰. 또 이렇게 또 했었으면 오히려 그리고 시원하게 그냥 또 사표 쓰고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낭길 감독이 지난 시즌보다 올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초반에 부상과 함께 안 좋았다가 5라운드 만에 첫 승 기록했고 그 이후에 또 5연승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 내가 바꾸니까 좀 더 잘 되네, 유연하게 하니까 좋네 라는 생각을 낭길 감독은 하지 않았을까요? 5월달 한 달에만 4승 1무예요. 13점수로 남았고. 이 팀의 문제는 파괴력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네. 파괴력이라고 한다면 뭐 지난 시즌 제르소 혹은 뭐 주민규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가 그러니까 유리 없었어. 조나탄이 괜찮은 선수긴 한데 그렇다고 팀을 나는 별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냥 그래. 딱 10골 정도 넣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딴 팀 보면 10골도 못 넣는 선수 공격수 태반이니까. 태반이기 때문에 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되게 좋대요, 성향이.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자세는 좋은데 그렇다고 실력이 막 정말 뚫고 나갈 만큼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이스도 광주 시절 느낌은 많이 없어졌고. 아 진짜 없어. 그러니까 다 이타적인 선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끄집고 가가지고 막 마지막에 때려 넣어서 막 영웅 돼야지 이런 유형이 없고 다 밀어주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0대0, 0대1, 이겨봤자 1대0 이런 플레이밖에 안 나오고 그렇지. 확실히 막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들이 없고, 그리고 저는 일단 중앙 수비 숫자를 너무 많이 모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부터. 아 센터백. 3백을 계속 어차피 앞으로 쓸 거니까 이건 한 2021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막 8명, 9명씩 맞아요. 센터백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그 중에 5명, 6명은 못 뛰고 뒤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팀 분위기상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게 말이 너무 많잖아. 내 포지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훈련할 때도 센터백만 있어. 그러면 그 센터백이 공격 역할도 해줘야 돼. 막 그리고 센터백이 막 스틱 게임 할 크로스 때 올려주고 막, 센터백이 또 미드필드로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그 포지션이 아닌데 들어가는 선수들은 또 불만이 또 쌓이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이런 저런 다양한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비슷비슷한 선수들 위주로 좀 중복되는 캐릭터들이 있고 해서 이건 스쿼드 구성에 있어서도 뭐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다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못 맞춘 시즌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좀 제주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이 아니라 그냥 선수 구성이라든지 이거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보수적이야, 구단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제주라는 경기가 난 진짜 몇 년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입중계를 하거나 제주 경기를 딱 하면 깔려 있어. 아,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주 경기가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의 이미지가 없어요. 이렇게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17년에 제가 또 3백으로 또 뛸 때 그때 조금 재밌었지. 아 그때 재밌었어요? 역습 칠 때. 너만 재밌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조금 뭐 좀 좋은 축구 하면서 그때는 재밌었어. 아, 잘했지. 그때 막 그 일본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럴 때 재밌었지. 그렇지. 재밌었지 솔직히. 왜냐면 뭐 이슈의 중심에 있어서 나름 제주가, 왜냐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제주가 그 전까지는. 근데 맞아. 조성환 제주 얘기 감독이랑 그때 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시즌에. 아챔 나가고 막 재밌게 하고 막 파이팅 있게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느낌,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팀처럼 완전 변해서 이거는 확실히 봐야 돼요. 근데 김학범이 왔기 때문에 뭐 김학범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죠. 뭐 너무 아무리 사람이 좀 뭐 생각보다 부드럽다고 해도 어쨌든 강성이잖아. 강이잖아. 어쨌든 강이지. 그런 거에 대한 당연히 걱정도 있고 하겠지만 바꿀 거면 좀 화끈하게 바꾸고. 저는 이제 프런트들이 너무 항상 선택이 보수적이야. 되게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SK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강등 당하고 뭐 회장이 와서 야 뭐 승격시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이후로 별 반응도 없고 그냥 기조가 그냥 문제 없이 1부 리그 잔류하면서 주는 돈으로 적당히 축구하면서 사고 치지 말고 기업 이미지 망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도. 근데 실제로 뭐 좀 더 공격적인 뭐 선수 영입도 팍 하고 해서 우리 ACL 가야 돼. 뭐 이런 목표를 잡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간다. 저는 남기일 감독 재계약도 그런 측면에서 이거잖아. 좀 나가면 대안이 애매한데 일단 뭐 남기일 한번. 너무 보수적이잖아. 과감하게 남기일 감독도 계약 끝났는데 뭐 나가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쇄신해서 확 바꾸면서 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재계약. 지난해 좀 선수들이랑 관계가 애매하지 않나? 그렇지. 아무리 원일이 말대로 바뀐다고 해도
바뀌는 노력만 할 뿐이지 실제로 뭔가 엄청나게 개선된 느낌이 그 아니잖아요. 과거의 기억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에 결국엔 김기동 감독을 데려가려고 했던 얘기도 좀 근데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니 근데 제주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 뭐야 프리시즌 파이터야. 프리시즌에는 뭐 다 될 건데 뭐 우리 돈 쓴다 이러면서 우리 총알 장전해 근데 놨어. 선택이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때 보면 되게 왜 이런 선택 그리고 갑자기? 야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갑자기 또 얘가 높게 부르잖아. 그럼 또 발 빼. 안 돼. 그 약간 그러면은 막 인천이나 뭐 요런 실제로 영입하려는 데서 얘네 때문에 몸값이 올라가니까 열받아 하는 거지. 오히려 그러다가 하다가 마지막에 뭐야 실제로 영입된 선수가 없네 해가지고 그렇지. 어떤 선수한테 연봉 갑자기 막 오버페이. 2.5배 나와서 몇 명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받는다 이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입 스탠스가 계속 소극적 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돈 많이 쓰거든. 아 그럼 좋은 역할을 하네. 선수한테 좋은 제주가. 역할이지. 선수한테. 선수에서.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 얘를 찍었어. 그럼 제주에서 이만큼 준다는데? 그럼 우리는 또 오버페이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수는 그걸로 이제 협상 카드를 쓰는 거지 제주가. 그리고 제주라는 특징 선수들이 제주 들어가기 싫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 그러면 어쨌든 1억이라도 더 줘야 그렇지. 제주로 끌어당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약간 뭔가 되게 운영을 못한다는 느낌 아닌데 좀 아쉬워 뭔가.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쓰잖아요. 적지 않은 돈을 쓰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은 뭐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돈 많은 형인데 돈 잘 못 쓰는 옷 잘 못 입는 돈 많은 형 있잖아. 주원형? 요즘 옷 잘 입어. 주원형. 네. 이렇게 또 눈치 보네.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 아쉬워. 왜냐면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제주 같은 팀이 제일 아쉬운 팀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진짜 선수들 몇 면을 보면 어느 정도 공을 옛날에 찾던 선수들이야. 그럼요. 딱 보면. 그럼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잘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좋은 축구 못 보여주나 이런 아쉬움이 항상 드는. 좀 재밌는 축구 했으면 참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팀이 제주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기업이 SK잖아요. 그렇죠. 일단 SK라는 게 좀 간지가 나잖아요, 사실. 나지. 네. 많이 나지. 그래서 좀 거기에 걸맞는 축구를 이제 이번 시즌에는 좀 보여주면 좋겠고, 김학범 감독님이 새롭게 왔는데 김학범 감독이 새롭게 왔는데 뭐랄까요, 전성기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또 경험이 많은 이 감독에게 무슨 테스트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몇 번째 도전입니다. K리그 복귀.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뭐 비주류에서 그치. 코치 되고 성남 감독하는 것도 도전. 뭐 이전에 강등권 간 거도 강등권 가면서 이제 뭐 팀 살리려고 하는 것도 도전.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도전. 올림픽. 올림픽 도전. 그다음에 또 프로팀 새롭게 도전. 그러니까 되게 도전이라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시도하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내가 여태까지 지금 봤던 감독들 중에 리스트 중에 제일 물음표가 김학범 감독님. 그래요? 그렇네. 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K리그에서 저는 왜 그러냐면 있던 시간이 있었잖아. 예전에는 김학범 감독님 하면은 뭐 공포의 서키트.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선수들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야. 야 이러면서 야, 돼야지. 뭐 호랑이랑 싸웠어. 말로 게임 끝났는데 나한테 막 피 철철 흘리고 나오니까 막. 스포티지 막으란 말이야 스포티지.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 막 피 철철 끌고 나왔는데 호랑이랑 싸워서 그랬어. 그러면서 엄청 흐뭇하게 호랑이랑 싸웠어. 나이 많을 때 딱 연습 게임 보고 오시더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 어린 선수들이 과연 그걸 보고서 예전처럼 이렇게 선수들이 움직여줄까 따라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죠. 호랑이랑 싸웠어. 저 고양이 키우는데요. 그 김학범 감독님이 그러니까 과거에 성남 맡았을 때 말고 그때 성남은 좀 예산도 풍족하고 유명한 선수들이 좀 있었던 팀이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강원, 광주 어려운 팀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을 맡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감독을 어려워할 수 있는 구단 팀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주는 그때와는 완전 다르잖아. 돈도 많은 팀이고 선수들의 퀄리티도 머리가 좀 커 있는 선수들인데 그 황진성이 성남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떠냐? 베테랑들은 잘 터치를 안 한대요. 자기는 편했대. 근데 그건 편한 거고 훈련 많은 거는 그냥 많은 거고. 그러니까 진성이 형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막 서킷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서킷
서킷 타는데 막 공포의 체육관 막 서킷 타는데 막 공 집어 던지고 막 그 평범한 애가. 으아 이거 진성이 제일 싫어하는 왜 거. 진성이는 훈련을 많이 하는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 딱 자기 할 것만 하고 집에 가는 유형인데 그렇지. 이제 거기서 막 세탕 내탕 하니까 힘든데 그렇다고 막 베테랑한테 막 잔소리하거나 그렇지. 그런 건 전혀 없었대.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근데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만 잘 딱 단합시키면 그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올 수 있게 하면은 어쨌든 좋은 축구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에너지틱하고 다이나믹하고. 겪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이제 딱 부임해서 첫날 딱 미팅하는데 그냥 목소리로 그냥 탁 휘어잡고 갑자기 뭐 그냥 야 오늘 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와. 다음날 게임인데 뭐 그래서 진짜? 영화 보고 그리고 리프레시하고 경기에서 뭐 이기고 그래서 뭐 선수들을 약간 지락펴락하는 그런 본인의 뭔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남 출신 얘기들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김학범 감독의 지도력이 통할 것인가 가장 궁금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리팀입니다. 8년 만에 K리그 1으로 컴백한 팀이에요. 대전 하나시티즌. 개막전부터 18,000명의 관중을 동원했고 올 시즌 이 평균 관중 수에서도 서울, 울산에 이어서 대전이 3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와 1라운드 로빈 완벽했거든요. 대전이 돌풍이었잖아요. 올 시즌이 사실 승격 팀들의 돌풍이었잖아요. 광주, 대전. 뭐 시즌 초반에 정말 많이 회전했던 팀들인데 최종 결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8위. 파이널 A로 가지 못했어요. 근데 승격해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대단히 잘했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승률을 봤을 때도 안정적이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민성 감독이랑 길게 대화는 못했는데 짧게 대화한 적 있거든요. 짧게 대화했는데 그때 한 7위 뭐 이 정도였어. 근데 목표가? 이제 팬들이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 왜냐면 초반에 너무 잘 나갔는데 갑자기 7위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는데 억울해. 약간 억울해한다는 게 억울해하지. 느꼈어. 억울해하지. 이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대전은 올 시즌 어쨌든 도약의 시즌이고 맞아요. 안정감을 찾아낸 시즌이라는 점에서는 오케이지만 초반에 너무 기대치가 올라가서 팬들은 우리 한 3, 4위 할지도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아니, 왜냐면 1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순위가 3위였어. 그러니까. 3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ACL 가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옆에서 바람 드니까. 근데 저는 이민성 감독이 1부 리그에 와서 1부 리그 처음이잖아요. 네. 1부 리그 처음에 와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 내년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대전 팬들이 많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이전에 또 대전 그 시티즌 때하고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 완전 다르죠. 예, 다르면서 더 큰 관심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애들 엄청 많아요. 경기에. 초딩들이 초딩들 그 동네 좀 젊지 않을까요? 세종시도 주변에 있고 해서 뭔가 그럴 수도 느낌이 약간 있겠네. 젊은 느낌. 나도 뭐 한 3-4번밖에 중계 안 갔지만 갔을 때마다 여기 되게 사람들이 어리네? 내 또래보다 아래인 사람들 되게 많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쨌든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와야 이렇게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경기장 분위기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시즌에. 멋있더라고. 구장도 이렇게 구장이 높고. 기본적으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괜찮으니까. 되게 잘 되어 있는 구장인데 거기에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어쨌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멋있더라고. 저는 대전 이번 시즌 A라고 봅니다. A. 네, 성적은 A다. 충분히 만족할 수 충분히 있는 만족할 수 시즌이다. 있는 시즌이다. 승격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고 사실 광주 이종호 감독이 약간 좀 이상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한 거지 않을까?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 특이한 거지. 특이한 그래서 거지. 더 추앙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대전이 어렵게 승격을 해서 안정적으로 잔류를 했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뭔가 좀 발판이 되는 시즌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시즌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전의 축구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딱 내려서 있다기보다는 백스리 기반으로 했을 때 빨리 카운터 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고민들이 보였고 이 중원에서 뭐 주세종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많이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랜지션 상황, 공수 전환하는데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점도 좀 많았습니다. 대전의 선수들 활약만 본다면 티아고, 주민규와 숫자로는 공동 득점왕이에요. 이 경기 수에서 좀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민규에게 밀렸던 거고 이창근 선수도 베스트 11에 들지 못했지만 선방 수치로 보면은
이 시즌 중간중간 보여지는 수치 항상 1위였어요. 선발 수치. 사실 어떤 순간에 조현우보다 앞섰었어요. 앞섰죠. 네. 그 정도로 이창근 골키퍼가 좋았는데 갑자기 좀 그 올스타전 그 뽑히고 나서 내가 이창근 선수 무지하게 빨았거든.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좀 그냥 전향이더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PK 막 다 맞고 좀 살아나긴 했죠. 네. 그러니까 물론 굴곡이 좀 있었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이창근 선수의 올 시즌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많은 실점에도 불구하고 8위라는 자리를 그래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이창근의 그렇지.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이 준수했어. 다. 맞아. 솔직히 다 기대 이상이었어. 준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타 팀들과 비교했을 때 되게 잘했죠. 안톤이라는 외국인 수비수 이 백스리에서 주유민하고 좋았죠. 잘 맞췄고 그리고 레안드로 티아고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레안드로. 레안드로가 조금 그래서 내가 준수하는 평균치를 좀 깎아먹어서. 레안드로는 내가 봤을 때 보내야 됩니다. 레안드로는 네. 레안드로는 너무 기복이 심하고. 기복이 좀 심해. 네. 김포 한번 가가지고 또 그거 한번 제도야? 뭐야 그 제도야. 조정 교육받고. 감독님한테 교육 한번 받고 또 다시 한번 만약에 들어가는. 김포 루이스가 그렇지. 여기 온다라고 어. 하면 김포 루이스도 물론 경기력 기복은 있는데 활동량이나 이 투쟁심에 있어서 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선수예요. 그치. 그래서 약간 바꾼다면 잘 어울릴 것 같고 티아고는 저는 솔직히 티아고 기대 이상으로 했어요. 지난 시즌 K리그 2에서도 득점 2위였는데 올해 K리그 1에서도 득점 2위잖아요. 근데 만약 구택이 안 다쳤다면 아. 티아고랑 구택이 나는 어떻게 봤는지 나는 구택을 더 뭔가 쓰려고 데려왔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비싸게 주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티아고가 골은 제법 넣는데 뭔가 그 약간 더 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거든. 그렇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택을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못 뛰긴 했는데 또 마사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 그렇게 이민성 감독이 신뢰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경기 맞아. 시간을 많이 안 보잖아요. 안 줬어요. 왜냐면 마사가 생각보다 쉬운 찬스를 많이 좀 놓쳤는데 특히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감독이 골 못 넣어도 좀 믿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사는 한 경기 좀 찬스 많이 놓치면 바로 선발 제외되고 이게 약간, 왔다 갔다 쭉 왜냐하면 이어갈 수 있는 그게 타임이 좀 그런 없었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이 또 후지산을 무너뜨리는 슈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민성이. 약간 좀 일본 약간 그런 느낌에서 너무 이제 그 뭐랄까 그게 그 뭐랄까 그런 느낌 선수 생활했을 때 도쿄잡이 때문에 일본은 이겨야지 이런 느낌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가? 네 그런 느낌. 그 마사- 그때 존태력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사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전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좋은 자만의 그냥 내피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야, 그 이민성 감독 뭐 인생골이지. A 대표팀에서 2골 넣네 평생. 네. 근데 그 한 골이 그거네. 다른 한 골 기억 안 나잖아 솔직히. 중요한 건 애국가에 나옵니다. 아, 안 나올 수가 없어 애국가에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장면이기 사실 때문에 그 이민성 감독의 A 대표팀 입지로는 애국가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입지긴 한데. 힘들죠. 근데 그 장면은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골은 그 골입니다. 진짜. 네, 뭐 올림픽에서 박주영 선수가 동메달 결정지었던 그 골도 있었고. 난 솔직히 이민성 감독 좀 무서워. 만나면 나도 좀 무서워. 약간 무섭지. 좀 약간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섭게 안 하거든. 근데 근데 무서워. 무서워. 나는 별로 안 무서워. 아 그래? 왜? 어. 진짜? 난 이민성 감독 좀 나는 은근히 재밌는 사람일 것 같은 생각. 재밌다기보다 은근히 그래도 막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막 와일드한 거.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좀 안 그럴 것 같아. 야 너도 약간 쫄고 나도 약간 나 쫄아. 약간 말 기세가 못해. 있어. 만나 보면 포스가 포스가 좀 있어. 그 어쨌든 도쿄대첩의 주인공이라서 우리가 그게 좀 있나 우리도? 어쨌든 8년 만에 올라온 대전의 올 시즌은 모든 부분이 저는 뭐 완벽했다. 충분히 박수 보낼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유소년 선수들도 잘 키워서 배준호 스토커시티 보낸 것도 있고 그런 활동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 더 기대된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이널 B그룹의 마지막 팀입니다. 와, 저는 시즌 개막할 때 이 팀이 파이널 B로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우승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FC 서울입니다. 결과는 4년 연속 파이널 B그룹. 좀 아쉬웠어요. 주원 형이랑 저랑 뭐 상암에 직관도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좋았잖아요. 수비에서부터 밸런스, 또 나상호, 황의조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 물론 아쉬운 포지션의 선수들이 좀 있긴 했어요. 뭐 일류첸코도 그랬고, 그리고 황인범이 있었던 자리가 자꾸 생각나는 그 자리, 10번 자리. 10번 자리에서 활약하는 선수의 좀 부재도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파이널 B로 떨어진 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충격적이야. 예. 그
안익수 감독의 리더십이 네. 과연 프로팀에 맞는가? 오. 이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그런 시즌이었다. 왜냐하면 언론을 대하는 미디어를 대하는 어떤 그 태도라든지 아, 그렇지. 그 그다음에 항상 얘기가 좀 나왔지 그거는. 선수단을 이제 끌고 갔을 때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 레벨에 맞는가? 그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스타일이 프로에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프로에서는 어쨌든 미디어와의 대화라든지 뭐 선수단과의 대화에서 감독이 윗사람이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서로 한 구성원인 거지. 물론 감독이 팀 선수단을 휘어잡고 가야 되는 끌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프로 레벨에서는 특히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프로 레벨에서는 그냥 같은 감독이고 코치고 직장에서의 그냥 직장 동료인 건데 그리고 FC 서울이라는 팀은 저는 그래도 서울이 갖는 어떤 그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빡빡한 어떤 스타일이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노출도 되게 많은 팀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감독 한마디 한마디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팀이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게 항상 서울은 집중받는 팀인데 사실 최용수 감독이 잘했던 게 그런 마이크 워크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딱 할 때 딱 하고 풀어줄 때 풀어주고 세게 할 때 세게 하고 뭐 내부에서는 선수들이 되게 덜덜덜 하긴 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하게 항상 이게 냉정함을 유지한 게 저는 서울이 그때 잘 나갔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익수 감독은 일단 감정 컨트롤이 되게 난 이렇게 쉽지 않은 분인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그 욱해서 나간 느낌이잖아. 팬들한테도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팬들한테 향해서 약간 뭔가 제스처를 화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 어떤 한 맞아, 경기에. 맞아. 그런 것들도 나는 되게 생소한 장면이고 평소에 말할 땐 되게 차분하고 느릿느릿하게 말하는데 갑자기 막 왜 저러지? 저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상황이 너무 많았고 선수들한테까지 저렇게 행동하면 되게 팀 분위기가 안 좋았겠는데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신뢰도가 많이 깨졌을 것 같고 오히려 김진규 감독 땡이 오면서 완전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김진규. 완전 다르지. 오면서 선수들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틀 안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좀 사실 서울은 약간 지금 멤버상 약간 풀어주면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더 잘 나오는 지금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김준규 감독 때문에 됐을 때 우연찮게 그 유튜브에서 에피소드 관련된 영상이 떠는 걸 봤는데 김준규 감독님이 살이 좀 많이 쪘잖아요. 많이 쪘죠, 100kg. 많이 쪘죠. 근데 이제 100kg 라고요? 기성용 선수가 운동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운동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니 피디님이었는데 피디님 그 100kg 넘는 사람 감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얘기가 100kg 사람 B급 주면 안 된다. 100kg 넘는 사람 B급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김정규 옆에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 편하구나. 그 뭐. 얼마나 그게 또 감독 대행인데. 물론 이제 대행이니까 편하게 했을 때 잘 됐겠죠. 진짜 정식 감독이면 그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규율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포인트를 안익수 감독이 좀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성격이지만 컨셉 자체를 좀 잘못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좀 너무 근데 실제 성격이 그래. 실제 성격이 그렇겠죠. 나는 오히려 약간 대학교 팀 프로에서 선문대. 선문대. 요즘은 대학교 팀이 어떻게 본다면 프로에 직행을 못하면 대학교 팀은 옛날에는 꼭 거쳐야 그렇죠. 됐었지만 요즘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지. 대학교 팀들은 진짜 아둥바둥 돼야 되거든. 대학교 팀에 있는 선수들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 가야 된다. 맞지. 아둥바둥 되는 대야만 하는 애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스타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감독 욕하는 거 아니야? 감독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성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밴드 오브 브라더스 봤죠? 밴드 오브 전쟁 영화? 브라더스에 소블 데이비가 있습니다. 소블 데이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애들을 진짜 개빡세게 훈련시키는 거야. 맞아. 그 드라마 초반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죽을라 그래. 거기에 이제 밑에 간부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는데 공수부대야. 근데 개빡세게 하고 하는데 이제 소블데이가 이끌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그 훈련을 해. 네. 전쟁 모의 훈련을 해. 병신인 거야. 실전 안 돼. 실전은. 그러니까 실전이 아니고 실전과 같은 어떤 훈련을 그런 하는데. 전술 훈련하고 우리가 저 고지를 예를 들어 탈환해야 돼라고 해서 소블데이 팀 다른 중대 그러니까 소블데이 중대 다른 중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소블데이가 리더십이 뭐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소블데이는 교육기관에만 있어. 그 영화 안에서도. 영화 안에서도. 쭉 가다가 그 밑에 키운 애들이 전쟁 나가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훈장도 받고 공을 세우면 소블데이보다 계급이 높아지잖아. 그렇게 괴롭히고 교육했던 애가 자기보다 계급 높아진 거야. 전쟁 막판에는. 2차 세계대전 막판에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소블데이 불러가지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계급에 경례해라. 라고 쪽을 줘.
저 글을 딱 경례를 썼구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계급에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쪽을 줘.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면서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할 뜻은 뭐냐면 그게 어울리는 그 무대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그 리더십이 뭐 리더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감독이라고 해서 모든 프로팀에 다 어울리는 게 아니다. 맞아요. 모든 축구팀에 어울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어쨌든 선수단의 구성이라든지 올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서울의 결과치로는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요. 황의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걔가 잘한 거는 상대 팀들이 느끼기에 수비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황의조 황의조가 몰아주는 걸 너무 잘해서 소몰이 소모를 앞에서 잘했다 모는 거. 앞에서 수비 보는 거. 그래서 수비 너무 잘해서 빌드업을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선수들이. 그건 맞아요. 그게 장점이지 사실. 네. 근데 어쨌든 황의조를 주전으로 썼잖아요. 근데 황의조는 뭐 여름이 되기 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른 선수들에 그렇지. 대한 그럼 대안을 인류를 좀 이렇게 좀 대우를 해줬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되게 아쉬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 상암에 티켓을 돈 주고 많이 갔어요. 얘네 직관. 잘해야 돼. 네. 티켓 값이 또 좀 비싸? 아 비싸지. 아들이랑 둘이 가는데 막 7만 원, 6만 5천 원 이래버려. 좋은 좌석으로. 네,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좀 잘 했으면 좋겠어. 너 아들 있어? 네. 뭔줄 알았어? 6살이야? 네. 그건 뭔 줄 알았어? 아니 아, 애 얘기를 애가 별로 안 있는지를 해서 몰랐지. 몰랐어. 잘 안 물어보잖아. 사실 그렇지. 요즘 또 안 네, 물어보니까. 네, 네. 원일이 애 노출 많이 됐는데 인스타에. 아 진짜? 난 인스타를 자주 잘 안 올려. 보니까. 자주 올려. 네. 그래서 이한범 빠진 것도 되게 컸고 워낙 잘하고 있었고 사실 이한범 이 기세라면 아마 시즌 끝까지였으면 베스트 11 선정될 수 있을 만한 되게 높은 레벨의 퀄리티를 보여줬는데 나가면서 뭔가 밸런스도 무너졌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오스마르도 서울 팬들은 아쉽겠지만 저는 조금씩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건 확실한데 점점 정말 미세하게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고 팔로세비치도 오락가락 좀 한 상황이고 뭐 일류첸코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김기동 감독의 부임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시 만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임상협. 이 선수들만 봐도 김기동 감독과 포항에서 있을 때 되게 잘했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은 효과. 김기동 감독 한 명 데리고 오지만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효과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뭐 그 빙가다 감독도 있었고 귀내슈 감독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최용수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외국인 감독 빼고 최용수 감독 시점으로 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인정을 받는 감독이 서울에 온 거예요. 최용수 감독은 그때 신인 감독이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리그 안에서 대단히 큰 인정을 받는 감독이 서울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박진석 감독이 올 때는 느낌이다. 왜 박진석 그때 초보였거든. 그것도 2부 리그에서 이제 1부 리그 올렸으니까 좀 약간 어쨌든 부드러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이랑 어울릴까 했는데 와서 쉽지 않죠. 엄청 힘들었죠. 본인 스스로도 얼굴에 나 힘듦 이렇게 써져 있을 정도로 되게 힘들어 했는데 김기동 감독은 뭐 산전 수전 뭐 선수 감독 뭐 다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와서 더 기대가 되죠. 이런 팀을 어떻게 만들지. 들리는 얘기로는 그 김기용 감독님 보도 딱 나오고 클럽하우스가 뜨거웠대. 뜨거웠대? 애들이 휴가 기간인데 뭐 클럽하우스 와서 막 다 운동을 했다. 와, 이거 이미 동기부여가 된 이미 거야? 동기부여 돼서 이제 뭐 좀 클럽하우스 갔다가 이제 마주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눈도장도 좀 찍고 그러려고 그랬는지. 일단 김기동 감독은 자기 이제 그 감독실 방에 그 500경기 출장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붙여놔야 돼. 붙여놓고 나 이런 500경기. 선수였어. 성룡아 네가 몇 경기 뛰었노? 그러면서 충청도 사람이니까 왜 자꾸 나 아직 도가니가 생생하고 있어. 그 정도밖에 못 뛰었으니 그려 안 그려? 이러면서 기여 아니요 이러면서 너는 지금 스토 해도 돼. 네. 얘기하지 마. 주중 경기 해도 돼. 스토 해도 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파이널 B그룹에 속했던 팀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파이널 A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